수도권 아파트 주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74%가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계약했는데 아직 잔금 대출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이 제한 때문에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 일본은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핵 오염수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건 뭐 처리 시설이니 뭐니 하나도 없는 방사능 친전수를 그냥 그대로 예성강에다 흘려보내는데, 이거 당장 국회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아니 일본 때는 후쿠시마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근처 가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여기는 바다잖아요. 바다는 엄청나게 큰 데인데 이건 강물인데 그 예성강 좁은 강에서 핵폐수를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안 가? 지금 미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많은데, 불투명하다, 뭐 갈 수 있다 없다, 이재명이요. 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단독으로 7월 넷째 주에 방미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또 많은 또 기사들은 7월 좀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7월 방미가 확실한지 여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안이 워낙 많아서 일단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유예된 90일이 지금 8일 남은 상태라서 빨리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들도, 7월에 정상회담이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셉 윤 미국 대리 대사는 뭐 조만간 만날 것이다 라고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 이 대통령 초청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과연 지금 날짜가 7월로 잡힐지 아니면 8월까지 미뤄질지 뭐 이런 상황이네요. 한미의원연맹은 7월 20일께 방미해서 미국 의원들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안은 굉장히 많아요. 소고기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알래스카 가스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그리고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역시 관세 협상이죠. 지금 미국 관세의 타격으로 수출도 줄고 경제도 지금 흔들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있다. 소고기, 알래스카 LNG, 구글 지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돌파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갈 것이다. 자, 북한이 우라늄 폐수에 대한 정화 없이 서해로 흘려내렸냐라는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우라늄 공장에서 이 폐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그 앞에 있는 저수지 같은 데 보면 점점점 이 폐수에 오염된 저 침전지의 역대 위성 사진을 보면 이 침전지가 점점 방사능으로 덮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슬러지에 의해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2006년 사진과 2018년 사진과 2024년 사진을 보면 녹조가 완연히 심화됐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들이 넘쳐나는데, 저 폐수가 바로 근처에 있는 예성강으로 흘러들면 이 예성강에서 바로 서해안으로 흘러나오죠. 근데 예성강과 임진강과 한강이 강화도 위쪽에서 거의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거기서 만나서 이게 조수관만에 의해서 한강 쪽으로 역류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 썰물 때 김포 뭐 거의 양화대교까지 바닷물이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서해안의 조수관만 때문에 바닷물이 상당히 한강 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예성강에서
방사능이 섞인 물이 한강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침전지의 폐수가 문제가 된 거는 지금 확실하고요. 그 침전지에서 지하 배수를 통해 가지고 이 침출수를 예성강 쪽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또 2024년 10월 31일 사진으로는 찍히고 있습니다. 지하 배수로가 약 90m 정도 되는데 지하 배수로가 침전지에서 지하 배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 침출수를 방류하고 그 방류된 침출수가 예성강 쪽으로 흘러들면 위성사진에 따라서 이게 뭐 지금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해로 유입된 저 침출수가 얼마나 방사능 오염을 시킬지. 그런데 뭐 민주당이나 지금 뭐 이재명 정부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는 뭐 일본의 저쪽 태평양 쪽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 거의 관계도 없는데도 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난리가 났다 뭐 하더니만 이걸 전혀 지금 이 평산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문제는 전혀 입을 닫고 있다.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농성 중인데 이 방사능에 대해서 핵폐수 북한의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후쿠시마 때는 방사능 괴담까지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소리 안 하느냐. 이 방류의 실태와 수도권의 영향력,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은 지금 사흘째 농성을 하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 철회 그리고 다양한 얘기 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법사위만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국회위원회를 다 뺏기는 지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결사 항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제 뭐 7월이 접어들면 한 달은 지켜봤으니까 후쿠시마 괴담에는 1조 5천억을 검사를 4만 번을 해서 방사능 초과된 게 한 번도 없었는데 1조 5천억의 돈을 써가지고 저 난리를 치는 동안에 북한은 핵폐수를 조용히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서해안에 지금 핵 방사능 조사하자라는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한반도 주변의 해류를 보면 후쿠시마는 아무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 난리를 치더니 지금 서울에 바로 몇십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핵폐수가 흘러나오고 그게 지금 강물을 타서 한강과 섞이는 그런 상황이 돼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사실 뭐 이런 언론에서 이런 걸 주목 안 하는 거는 지금 이 모스탄과 뭐 존 밀스 뭐 이분들이 발표한 대한민국 대선 관련한 것도 저렇게 조선비주의 기사가 실리는 듯 하더니 바로 삭제가 됐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뭐 문제가 삼아야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할 텐데 그렇게까지 발표를 하는데도 한국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 언론이 완전히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재명이 주요 언론사들 사장을 불러다가 뭐 저녁 먹고 뭐 이런 것도 비공개였다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알려졌죠. 미디어 오늘에서 열받아서 자기들은 안 부르고 저런데 주요 메이저들만 부르니까 언론사 사장단과 저녁 식사를 했다. 만찬을 했다. 27일에 예정돼서 했죠. 그런데 뭐 저런 거는 기사를 안 해요. 자, 주말 비공개 정보를 거기서 빠진 언론사에서 저렇게 바로 비공개 정보라고 하면서 공개를 하는. OBS 최한성인데요.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 오늘 저녁에 그 언론사 사장님들하고 그리고 대통령 만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리가 좀 마련되고 그거는 어떤 분들 참석하시고 그거는 일단은 지금 공개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이라고 해도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 걸 아시는데 말씀하시면 여기 계시는 언론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비공개 행사고 있었다고 할지언정 저도 지금 그거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비공개 행사를 이렇게 지금 생중계되는데 노출하시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뭐 비밀 회담이 아니잖아요. 비공개라고 하는 거지. 내용을 비공개하는 거지 회담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건 비밀 회담이지 비공개가 아니라. 자, 28일부터 29일에 지금 문재인 때 나왔던 부동산 대책 28번보다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센 규제다 라고 평가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주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6억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74%가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정말 주식담보대출 규제 중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강력 규제다. 이걸로 서울 25개구 중에 18곳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제 문제는 계약을 해놨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계약했는데 아직 잔금 대출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이 제한 때문에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게 뭐 더군다나 피해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강력한 규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네,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현금 동원력 있는 부자들만 더 수혜를 보게 된다. 중국인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 외국인 주담대가 60%를 차지한다. 너무 엄청난 규제라서 이거 뭐 할 말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은행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 주담대가 굉장히 나름 안정적인 수익원이거든요. 이게 1순위로 주식, 아파트 등을 잡고 담보대출을 해주면 거의 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이었는데 이걸 6억으로 제한했다. 지금 틱톡 같은 데서는 신분증만 있어도 대한민국 집을 살 수가 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도 안 써도 되고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그걸 부동산이 들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030 세대들 집을 마련하려면 이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저축만 해야 된다. 숨만 쉬고 저축을 해야 된다. 내 집 마련 꿈을 송두리째 뺏었다. 네.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웃도는 상한에서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게 되면 최소 현금을 7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데 현금 7억 원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는 2030 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7억이라는 게. 그럼 20년 뒤에는 7억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훨씬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 있을 텐데 그러면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아라. 사실은 우리 위의 세대는 사실 이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놨는데 집값이 오르는 자산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근로소득보다 이 자산 증식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대출을 줘가지고 집을 못 사게 만들면 지금 영끌에서 마지막으로 산 사람들 굉장히 지금 안도하고 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문이 닫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초강력 대출 규제가 과연 이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대출 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여태까지 그런 경험치기 그런데 과연 시장을 이렇게 틀어쥐어가지고 결국 똑같은 저는 뭐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때 부동산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또 이재명 정부에 또 그대로 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절대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투기꾼 때문이다. 투기 수요, 가수요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잡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 얘기는 맨날 그거예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어섰는데 집이 남는데 왜 집값이 오르느냐? 투기 수요 때문이다. 이런 상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투기 수요도 물론 있지만 실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 실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거냐. 이게 사실은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데 MB 정권 때는 5년 내내 수도권 아파트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마이너스 13%인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때는 MB가 현대건설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급이 늘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린벨트를 확확 풀어가지고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거를 많이 지었죠. 그러면서 그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기 수요를 안정시켜서 2030들한테 대기 수요를 안정시켜가지고 집값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는데 지금 공급한다 말만 저러고 있는데 공급 대책은 하나도 안 나오고 대출만 규제하는 이 수요만 어떻게든 줄이면 된다 이런 방식인데 과연 이제 대출 가지고 안 되면 또 세금 올리는 방식을 쓰겠죠. 집값 안정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냐. 이 문재인 때도 28번이나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이 안정이 안 된다면 이거는 안정을 시키려는 대책이 아니라 상승시키려는 대책이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뭐 이 6억 대출의 이 후폭풍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대책이 나오고 아직 지금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서 언론도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장을 억누르려는 정책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걸 거의 시장을 때려잡으려고 하면 시장은 반드시 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역대 모든 규제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가져오는, 뭐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는 뭐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이렇게 난폭한 방식으로, 과격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정책의 부작용 얘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부동산 기사의 거의 반이 이 6억 대출의 부작용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뭐 일단은 시장은 얼어붙었죠. 시장은 얼어붙었으니까 집값이 오르니 안 오르니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거나 시장이 가져올 후폭풍, 부작용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주요 부서에 대한 후속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부처 중에 8명, 9명 정도를 의원들로 임명을 해서 내각제냐, 의원 내각제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의 인재풀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 외에 특별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내각 구성이 아니냐 얘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18명 중에 8명이 현역 의원이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 그리고 지난 3년의 버티기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자리를 주는, 이게 자리는 능력에 따라서 자리를 주고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줘야 되는 건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리를 주면 이제 농공 행상을 인사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엉망이 된다. 지금 벌써부터 총리 후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장관 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남편이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업체 주식을 취득했다. 뭐 이런 논란이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락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그냥 내정이 됐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매입 의혹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제 저것도 그렇고 지금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의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했는데 둘 다 민주당의 5선들입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거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역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 초기에 인사 문제로 삐끗하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하락한다. 이런 경험치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사를 스무스하게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청문회를 손쉽게 통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정성호, 윤호중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지명을 했고, 지금 뭐 강선우, 전재수, 김성환, 안규백, 정동영, 그리고 이 둘까지 해가지고 총 8명이 의원직이다. 현역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까지 해서 총 8명이 장관과 총리에 내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가 이 의정 갈등에서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남편이 코로나 때 주식 투자, 특히 마스크 뭐 이런 코로나19 관련 업체 주식들을 사들였다는 의혹 때문에 이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탈락했다라는 기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임명이 됐습니다. 지명이 됐어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같은 경우에 41억의 아파트를 최근에 샀는데
서울 서초구에 4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대출 규제 직전에 7억 5천만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권오을 보훈장관 후보 여기는 재산이 13억인데 선거 비용 2억 7천만 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18년에 경북지사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걸 2021년에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있다. 현금성 자산이 거의 6억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두들겨 맞으면 또 바로 또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건 뭐 바로 김민석 같은 경우도 7억인가 6억인가 안 내고 있다가 총리 지명되니까 바로 다 냈던 것처럼 또 금방 논란이 되면 내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전국의 5곳에서 동시에 근무하면서 돈을 받았다. 와이프가 부인이 하고 있는 삼계탕집의 영업실장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각종 중소기업들에 근무했다라고 하면서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서울, 부산, 여기저기 또 신한대, 의정부에 소재한 신한대 이런 데서도 있고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도 종로에 있는 인쇄물 관련 D업체에서도 서울, 경기, 부산 등에 위치한 직장 5곳에서 총 8,380만 원의 소득을 2023년 한 해만 벌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일종의 스폰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종의 스폰 아니냐. 오늘까지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이기 때문에 내일 상임정국위원회인가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는 동안에 당직자들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당이 국민의힘이 누구 당직자의 이런 말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사무총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당에 나경원, 안철수만 존재감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이 있는 듯 없는 듯 잠행을 하고 있는데 김용태는 전당대회를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 아니 본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그냥 젊으니까 임명해준 그런 비대위원장이 무슨 굉장히 대단한 자리라고 착각을 하고 한 달 동안 대표 놀이를 많이 하고 지냈죠. 대표 놀이를 많이 하고 지냈는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아마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맡고 전당대회를 8월 중에 개최해서 실세 대표가 등장을 해야 이 당이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재명 정권과 싸워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겠죠. 지금 안철수 의원은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인기가 있었겠다 할 정도로 지금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어먹는다. 이런 아주 표현이 세졌어요.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냐. 김경수를 장관급에 임명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대통령의 그 참모들이다. 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 김기현 의원도 장관 인사라고 쓰고 정치 보복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다.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해야 될 자리에 현역 여당 의원을 앉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법무장관에도 현역 여당 의원을 앉히겠다는 거. 그런 것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대규모 사정정국을 조성하겠다는 흉계를 드러낸 것이다. 국세청장 자리에도 현역 의원한테 넘겼죠. 국세청장도. 그리고는 이 승계하도록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현역 국세청장을 현역 의원으로 임명을 하고 지금 그 국세청장까지 합치면 거의 9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에는 김상환, 헌법재판관의 오영준,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이 민주당의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었는데 이 현역 의원을 국세청장으로 현역 의원들이 3명이나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 검찰을 맡는 법무장관, 그리고 국세청 이 3개의 칼날로 대규모 사정정국을 끌고 나가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김기현 의원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만배한테는 징역 12년, 유동규에게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7월 중에 이제 판결 선고가 나면 이 대장동 일당 또 대북 송금 이화영과 관련된 문제 여기 언제 이제 이재명이 사면을 할 것이냐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본인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자신의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사면을 할 텐데 지금 뭐 이화영이 계속 본인 사면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 특검이 지금 3개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내란 특검이 가장 빨리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7월 2일 내일 모레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사무실 공사하고 현판식을 2일 날 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16개지만 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해가지고 뭘 도대체 더 윤 대통령 표현대로 하자면 더 털어서 나올 게 있겠나. 최상병 특검은 공수처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면 특검이라는 게 특별 검사지만 특별한 무슨 권한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검사가 말이 좋아서 특별이지 저거 사실 임시검사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특별검사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특검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하고 권한이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수사기간만 제한을 받고 검찰은 일반적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만 특검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 이름을 특별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뭐가 세 보이지만 사실은 임시검사, 한정된 검사, 임시검사, 한정검사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계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건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고 기간도 임시 3개월, 4개월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영장 받아야 되고 사람 소환하는 거지 뭐 막 잡아갈 수도 없는 거고 무슨 체포영이나 구속에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름만 특별이지 실제로 역대 15번의 특검에서 구속시킨 사람이 11명밖에 안 됩니다. 구속시켜서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11명밖에 안 됐다. 그리고 특검을 지금 임명한 사람들이 조은석 특검의 나머지 특검들은 또 판사 출신들인가 그래요. 그래서 수사 능력에 의문이 있다. 결국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수사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검찰에서 수사통들, 특수통들 이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해보려고 막 직접 전화를 하고 그러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뭐가 나올 게 있겠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특검에서 파견 경찰이 조사하도록 한다. 이러니까 경찰에게는 조사를 못 받겠다. 의견서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하지만 왜 특검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이런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서 지금 주말 내내 힘겨루기가 계속됐는데 뭐 15시간 조사를 하고 나서 또 바로 7월 1일에 오전 9시에 출석해라 라고 통지를 하니까 며칠 더 있다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5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했는데 바로 30일에 나와라. 그랬다가 또 1일날 나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특검에서 경찰 수사를 배제하고 검사가 신문을 해라. 왜 경찰을 시켜서 조사를 하냐. 특검인데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폭주다. 특검도 검사일 뿐이다. 특검이라고 해서 특별한 검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일단 특검으로 공안 정국이 시작이 됐지만 업무부, 경찰, 국세청을 통한 사정정국이 펼쳐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당이 예산 독재를 하고 있다. 30조 원의 추경을 심사하는데 정책 질의를 하루만 하고 있다. 추경안 심사를 이번 주부터 하는데 정책 질의는 단 하루만 한다. 30조 원을 늘리는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예산 독재다. 지금 독재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진짜 독재가 단 한 달 만에 드라이브를 걸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독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 정책에서 엄청난 규제를 내놓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거나 잡을 수 있을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30조 원의 추경을 통해 가지고 돈을 뿌리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집값은 오르지 않도록, 그리고 또 금리도 낮추겠다고 하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게 막겠다고 대출은 6억 원으로 규제하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시장은 어찌됐거나 이 정책 규제의 빈틈을 노려서 또 계속 저항하게 돼 있는데,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규제를 하려는 그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다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하죠.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무능한 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무능한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한다. 무식한 사람이 오기를 가지고,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무섭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뭐 이런 상황에서 조심조심 발언을 드려야 되지만, 하여간 이 정책이 굉장히 거칠고 우악스럽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주 3시간 알바하는 사람한테 주휴수당을 줘라? 그럼 자영업자들 다 집어쳐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하니까 저런 현실하고 동떨어진, 세계 어디에도 예가 없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최저임금을 지역마다 다 다르게 하고, 그런데 이런 저건 그냥 자영업자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흔들린 것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마음이 떠나면서 정권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잡다 보니까 또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죠. 부동산도 그렇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저런 근로와 관련한 규제, 이게 시장을 굉장히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과 자영업자 이 문제, 그러니까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아름다운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앙일보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조금씩 다뤄나가고 있는데, 시진핑이 8월에 은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8월에 은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시진핑의 실각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진핑이 장유샤라는 군부의 실세, 물론 시진핑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군부의 실세와 군권을 놓고 다투다가 시진핑 계열이 대거 탈락해서 실종되고 숙청되고 장유샤 계열만 살아남아서, 시진핑은 지금 형식적으로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실권이 없어졌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 군권을 잃어버렸다는 건 기타 다른 권력들도 다 차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시진핑 8월 달에 있는 4중전회에서 시진핑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상무위원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주석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계자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지금 권력 내부에서 서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뭐 후추나 이 계열이 다시 등장하느냐, 아니면 시진핑의 후계자가 주석 자리를 맡고 총리 자리는 이제 후진타오 공청당 계열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집단 지도 체제로 복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X 같은 데는 딩셰샹, 천지닝, 장유샤 요 세 사람이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이 딩셰샹이 시진핑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왕량이나 후추나, 예전에 후추나는 이제 시진핑의 후계자로 늘 거론이 됐었던 사람인데, 시진핑이 3기 체제에서도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후추나를 의도적으로 제거했었죠. 그런데 이 후추나를 후진타오나 원자바오 등은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사람이 10년 뒤에 그 다음 후계자를 지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후계자 지명이 이루어져 왔는데 시진핑은 그러니까 본인의 후계자를 지명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근데 시진핑은 아예 그 후춘화를 제거하고 본인이 지금 3기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3기 집권도 2022년에 시작했죠. 27년에 3기 집권이 끝나는 건데 3기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실각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이 왕후닝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 계열인데 이 시진핑 계열들이 상무위원회는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군권 자리에서는 대부분 탈락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전 버뮤다 주재 미국 대사 중국 사전에 밝은 그레고리 슬레이튼도 시 주석의 실각서를 다룬 기고문을 28일 뉴욕 포스트에 냈다. 그러면서 시진핑 건강이 좋지 않아서 8월 당 중앙위 4차 전체회의 사중전회라고 부르는 사중전회에서 은퇴하거나 이름뿐인 직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의 실각 이후에 중국의 권력 체제가 어떻게 될지 또 중국과 미국과의 지금 패권 경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동안은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빅맨 간의 어떤 경쟁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로 복귀하게 되면 다시 그 덩샤오핑이 얘기한 도광양회 이런 로우키로 복귀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제 동아일보에서는 7월 넷째 주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 약간 말을 바꾼 것 같아요. 필요성을 교감하고 있기는 한데 7월 말 8월 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하게 되면 이때 이제 마코 루비오를 만나서 구체적인 일정을 상의하게 될 것이고 7월 말이라고 아직 못 받기는 좀 쉽지 않다. 네, 불투명하죠. 지금 뭐 이제 7월 초면 상호 관세 유예해 준 것이 끝나고 바로 이제 관세가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상당히 트럼프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00개 국가와 전부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 차에 대해서 낮은 관세 매기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또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냐 25%냐 35%냐 50%냐 이걸로 결정해라. 네. 우리는 유예 기간을 일단 더 연장을 해서 계속 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될 수 있을지 이제 방사능 폐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북한에서 줄줄이 흘러나오는 방사능 폐수 서해는 이미 오염됐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성강을 따라서 강화만과 경기만을 지나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원격 탐사 전문가 정성학 박사는 월드뷰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침전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배수로와 침출수 흐름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 침출수 흐름을 따라서 예성강으로 침출수가 흘러가고 저기 침출수가 흘러가는 배출구가 그림이 보이죠. 이 동그라미로. 저게 이제 예성강까지 침출수를 흘려보내는 아예 배수로 공사를 해서 침출수가 흘러나가는 것이 위성에 선명히 찍혔다. 근데 YTN에서는 이걸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JTBC는 5년 전에 아니다. 북한 편을 들면서 전혀 아니다라는 식의 팩트 체크. 그러니까 쟤네들이 하는 팩트 체크는 사실상 팩트를 확인해 주는 건데 체크하는 게 아니고 팩트가 논란이 되면 체크한답시고는 팩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네. 뒤집어 버립니다. 서해통에 몰려온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5년 만에 사실인 게 전부 확인이 됐죠. 팩트 체크 내용이 다 틀려. 네. 부정선거도 선관위 말 그대로 가져다 써서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선관위가 말을 바꿔. 그러니까 JTBC의 팩트 체크는 쟤네들이 팩트 체크라고 하면 팩트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쟤네들이 체크한 내용에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방사능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은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니 뭐니 뭐 난리를 치다가 왜 북한은 이렇게 명백하게 방사능 폐수가 나오고 있는 거에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이재명 정부는 왜 침묵하느냐. 이미 강물색이 변색됐고 탕류가 수십 킬로 하류까지 번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강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할 거냐.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더니만 일본이 하는 건 테러고 북한이 하는 거는 그냥 생존을 위한 일이니까 그냥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용인할 정도의 대상이다. 이미 서해로 흘러나왔다. 라고 YTN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빨리 서해 그 강화도 앞에 가가지고 등 굽은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핵폐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를 빨리 밝혀야죠. 그렇게 해서 뭐든 하나 들고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플랜카드 만들면 어떻게 해? 현장을 가야지. 이렇게 명백하면. 이러면 이제 서해에서 잡힌 물고기 꽃게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당장 방사능 몇백 군데에서 조사해가지고 서해 간장게장 다 못 먹겠네. 강화도에 이 복도 참복 까치복이 있고 임진강에서 나오는 거 황복이라고 있습니다. 배가 노란 거. 황복 이 회, 황복 사시미. 이게 상당히 별미인데 이거 임진강에서 방사능으로 절여진 황복. 홍어도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꽃게도 먹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네요. 네. 재작년만 해도 괴담을 쏟아내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착 쳐닫고 있는 거는 도대체 뭐냐. 네. 국힘은 이걸 좀 문제시해야 됩니다. 네. 왜 이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핵폐수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하고 수도권에 2,500만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건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과 경기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형 이슈다. 여기에 총동원돼서 집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핵 오염수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건 뭐 처리 시설이니 뭐니 하나도 없는 핵 침전수를 방사능 침전수를 그냥 그대로 예성강에다 흘려보내는데 이거 당장 국회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아니 일본 때는 후쿠시마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근처 가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아니 그때 가수 있잖아. 저 조국당에서 국회의원 된 가수 있잖아. 리아는 예성강에 이 잠수부 쓰고 들어가가지고 가서 물 떠와야지.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너네 마시라 그러면서 저걸로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번에도 강화도 앞에서부터 예성강까지 잠수 이 스쿠버 다이빙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예성강 입구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떠와가지고 이재명 먹으라고 딱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강물도 여기는 바다잖아요. 바다는 엄청나게 큰 데인데 이건 강물인데 그 예성강 좁은 강에서 사실 개천만한 강인데 그걸 핵폐수를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안 가? 삼중수소까지 전부 삼중수소 빼고 나머지 몽땅 다 처리한 처리수를 가지고 저 난리를 그게 또 바다에 섞이는데도 태평양에 섞이는데도 저 난리를 쳤는데 이건 뭐 그러니까 그 강화도 앞에 가서 그물을 쳐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물고기 나오면 이제 이거 방사능 고기라고 그러고 해야죠. 필리핀에서 그 어떤 도시에서 마닐라 근처의 도시에서 시장이 된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 밝혀졌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 신분을 도용해가지고 중국인이 시장까지 된 거였다. 신분을 세탁해서. 그러니까 저런 이름을 가진 필리핀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서 앨리스 거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지역까지 전부 그대로 도용해가지고 필리핀 시장까지 나와서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시장직까지 도용을 하는데 투표권 도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나. 필리핀에서 상당히 다르게 생겼는데도 저런 도용을 하는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도용해서 투표하는 거. 이게 지금 FBI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말았다는 보장이 있느냐. 아니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아예 출마까지 하는데 투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한국에서도 지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2012년부터 한국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검거됐다라는 기사가 2012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당연히 선거하겠죠. 자, 러브버그 공포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뭐 모든 언론이 러브버그를 다루고 있는데 계양구에서 특히 인천 계양구 이재명의
전 지역구죠. 국회의원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러브버그가 아주 활개를 치고 있다. 계양구에서만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359건이 접수가 됐다. 계양산 산책로는 아주 그냥 러브버그로 완전히 덮여졌다. 왜 하필이면 이재명의 지역구에서만 저 난리가 났는지, 네, 계양산에서 난리가 났다. 유튜브 169만 회입니다. 네. 아니 저게 다 벌레야. 저 사람 진짜 유튜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인정해줘야 되겠네요. 네. 이게 뭐 익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해충이지 무슨 뭐가 익충 해충의 구분이. 와, 쓸어 담어 퍼담어 쓸어 담는 것도 아니고. 어머나, 이재명 시대를 예감하는 러브버그가 되겠습니다. 네. 익충인 줄 알았더니 해충인. 아니 근데 이걸 새나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저 벌레를 사실 그 제일 많이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잠자리가 모기, 유충 몇백 마리를 뭐 하루 저녁에 먹고 몇백 알이랑 그 장구벌레 이런 거 몇백 마리를 먹고 그러잖아요. 잠자리 한 마리가. 그런 것처럼 저런 큰 벌레는 쥐나 새나 동물들이 먹어서 없애주는 게 제일 최고인데, 근데 저걸 안 먹어서 저렇게 됐다는 건데 왜 안 먹냐? 이게 굉장히 산성도가 높아가지고 신맛이 강해서, 신맛이 강하고 껍질이 단단해서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먹어줘야 되는데, 개구리가 파리 먹듯이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는다는 거죠. 맛이 산성이라서 천적들이 건드리질 않는다. 자, 지금 6억 대출, 6억으로 주담 대출을 6억 한도, 6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수도권 아파트에서 6억 한도 이상 안 된다. 라는 지금 사상 최강의 규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주말에 등장을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언론들도 이 6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기사를 못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실제 피해 사례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갭 투자 해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죠. 전세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임차인 구하고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계약을 어떻게 해약해야 되느냐 뭐 하면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단지들도 전세 줘야 되는데 전세를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고, 특히 제일 황당한 것은 한남 뉴타운 뭐 이런 데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비 대출도 6억으로 막혀 있는데, 그럼 6억 가지고 전세금을 얻어서 그 이주를 하는 동안에 이주 나가 있어야 되는데 6억밖에 안 되면, 요즘 6억으로 전세 얻을 수 있는 데는 서울에서도 아주 몇 개 구들 아니면 경기도로 옮겨가야 되는데, 한남동에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 아주 그냥 외곽으로, 또 송파에서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완전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관리처분 인가 앞두고 있는 53곳의 이주 계획이 전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개포, 주공, 한남 2구역 이런 데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특히 이주를 앞두고 있던 재건축 조합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한 10억 정도는 이주비로 받아서 전세로 나가서 살다가 재건축 되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10억이 아니라 6억밖에 이주비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6억 가지고 전세를 나갈 수 있는 데가 결국 경기도에서도 외곽권, 용인만 해도 전세 6억 가지고 안 되죠. 동탄 정도는 될까요? 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남 뉴타운에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도로를 샀다는 거예요. 도로를. 그러니까 뭐 이주하거나 이주비 받거나 그런 것도 없지만 도로로 이걸 매각해서 차익이 10억이다. 대단한 부동산의 달인이다. 그리고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주담 대출 6억 되기 전에 7억 5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 6억 대출이 너무 세니까 자꾸 이제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중도금 대출에는 6억 원 한도가 적용이 안 된다.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은 괜찮다. 또 뭐 이런 거 하고, 아마 또 이제 이주비 대출도 괜찮다.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몰라요. 이주비가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당장 재건축 빨리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주를 못하면 이주비 6억 가지고 이주 못하니까 나 못 나간다. 이래버리면 이제 철거도 못하고 이주도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몇 년 늦어질지 모르니까 중도금 대출이라는 말로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현금 있는 부자들만 집 사라는 얘기냐?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요. 단순한 얘기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피해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이번 주 한 주 지나면 아마 곳곳에서 곡소리가 퍼져나올 텐데 그러면 정부가 도저히 못 버티고 또 이 6억이 아니라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하여간 편법을 써서 예외를 만들어서 땜빵을 해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재건축 이주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원래 7월부터 이 스트레스 DSR이라 그래가지고 부채 원리금 상환 뭐 이런 규제가 시행이 됐었는데 문제는 워낙 6억 원 이게 세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보다 6억이 더 세서 과연 이제 이게 더 규제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되는 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꾸지 마라. 아예 이런 얘기처럼 보여요. 6억 한도에다가 DSR 3단계까지 겹치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부동산은 하지 마라. 근데 중국인들한테는 전혀 외국인한테는 이런 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금 뭐 500만 원만 가지고도 5억 원짜리 집 살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LTV, DTI니 뭐니 DSR이니 이런 개념이 없을 때 2000년대 초반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 같은 거 500만 원만 있어도 나머지 90%를 대출해서 1000만 원만 있어도 90%를 대출해서 1억 원.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2001년에 개포동 주거아파트 9평, 10평짜리들이 보통 1억 정도 했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90%를 대출해서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인들은 그런 제한을 하나도 안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1억 원짜리 사는 식으로 5천만 원 있어도 5억 원짜리 살 수 있고 근데 아예 편법으로 500만 원만 있어도 5억 원짜리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중국인들은 아파트 쇼핑에 나서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외국인한테 무용지물이다. 한국인만 역차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와 관련해서 집 사주고 한남동에 도로 사고 아주 그냥 아빠 찬스를 똘똘하게 톡톡히 이용해 먹었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일단 어제로서 김용태 한 것도 없이 시끄럽게 그냥 떠들기보드만 다니고 혼자서 돌아다녔던 친구를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게 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 체제를 꾸렸습니다. 비대위원들도 다 구성을 해서 5명 정도로 해가지고 박덕흠 의원, 조은희 의원, 김대식 의원 그리고 원외로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영선 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비대위를 꾸렸는데 이 비대위라는 게 지금 결국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상임정국위를 해가지고 비대위를 확정할 텐데 전당대회 때까지 관리하는 체제예요. 그럼 결국 선관위가 비대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재명과 맞서는 그런 모양이 돼야지 김문수 후보가 그냥 젊으니까 지명해준 비대위원장이 무슨 큰 벼슬인 줄 알고 무슨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윤 대통령만 물고 늘어지다가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뭐에 꽂히면 그냥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를 지명한 건 본인의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젊고 또 본인 그 비대위에서 김문수 후보를 끝까지 지킨 역할도 했었고 그러니까 임명을 했더니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녔다. 자, 김민석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배추를 쌓아놓고 배추 18포기를 쌓아놓고 국민청문회를 진행한 어떻게 배추를 2억 원을 투자해서 월 450만 원을 받는 게 가능하냐? 배추 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 자, 배추하고 길고양이. 빌라 큰 거를 왜 어머니 거 이렇게 문제가 됐냐?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두기 때문에 방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대통령실 앞 의원총회를 열겠다.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겠다. 김민석 총리를 납득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한 7, 8개월 후에 빼서 서울시장으로 출격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긴 다음에
그 전재수를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시키겠다. 이런 지금 이재명의 행보는 인사나 행보는 모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 정성호, 윤호중 두 경기도의 오선 의원들을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거는 내년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경기도지사로 내보내겠다. 김동연을 물론 김동연을 눌러 앉히고 정성호나 윤호중을 대신 내보내서 경기도지사로 하겠다. 뭐 이런 포석이라는 거죠. 네. 나경원 농성장을 찾아간 김민석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래서 내가 언제 단식한다 그랬냐. 나 농성이지. 김밥 먹었다. 단식이 아니다. 농성이다. 내가 언제 단식한다 그랬냐. 식사는 어떻게 하냐. 단식은 하지 마. 그랬다는 거죠. 단식을 왜 해? 그랬더니 옆에서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그냥 주고받는 말이 너무나 재밌다. 오늘도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일당백 하고 있다. 사실상 당대표 같은, 지금 보시면 송원석 원내대표 옆에 박덕흠 의원 그리고 추경호 의원 등등이 서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거의 당대표 같은 그런 위치에 서 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소비 쿠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저희가 이제 어제 이준우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죠. 이게 88대2인데 지자체들이 광역자치단체의 10%, 기초자치단체의 10%, 국가에서 80%라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들도 그렇고 지금 이 소비 쿠폰에다가 빼서 할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빚을 내서 하라는 소리냐. 지금 무슨 돈으로 이걸 부담하느냐. 서울은 7대3, 다른 데는 8대2. 빚지는 수밖에 없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23.6%로 가장 낮은데 그러면 이 소비 쿠폰 예산 900억 원은 빚을 내겠다. 작년에도 3천억 빚을 냈는데 또 빚을 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기 위해서 빚져가지고 나눠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그 빚은 어떻게 갚냐?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갚는 건데. 아니 그야말로 빚내서 뿌리는 건데 이게 이러다가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아니 국민들한테 25만 원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빚을 내서 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에? 돈이 어디서 남아서 그리고 경제가 너무 위중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당선됐으니까 축하금 뿌리는 거야. 아니 추경을 30조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더니만 그중에 13조를 돈을 뿌리는 데 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경기도 때 돈 많이 뿌려봤지만 그게 효과 없다는 걸 여러 보고서들이 입증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정부 부처 같은 걸 좀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청은 해체하고 기재부는 쪼개겠다. 지금 그리고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나누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검찰을 해체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그게 해체죠. 이름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해체라는 게 그러면 아예 검사를 다 없애버려? 검사직위를 다 없애고 검사라는 지위를 없애? 헌법에 검사라는 말이 있는데 말장난하는 거죠. 검찰청 이름은 바뀔 거다. 그런데 이제 저 지명될 때 하고 또 막상 장관이 돼서 이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게 이제 항상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장관을 하고 관료들은 차관까지 하는 거잖아요. 차관, 1차관, 2차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항상 의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부처에 가면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그 부처 사람들한테 완전히 다 설득이 돼가지고 그 부처를 가장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일본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정성호 윤호중이 과연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될 건지 아니면 또 막상 부처에 가가지고 부처 얘기를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대회 회의라는 거 야심차게 또 열었는데 막상 보니까 모든 안건 부결하고 야 그냥 우리 입 다물고 있자. 지금은 정치권에 괜히 타겟이 되느니 관두자. 어차피 이재명 재판들은 다 밀어놨으니까
이 법관 대표회라는 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뭘 이거 지금 할 게 뭐 있냐. 관두자.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 앞에 할 말이 없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그런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는 약간 허위사실이라고 말을 하면서 할 얘기를 다 했어요. 네.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할 얘기를 다 했다. 변호사가 기본 사실도 몰랐다? 라고 하면서 물음표 이렇게 쳐놨는데 아니 이제 처음에 조선비즈에서 약간 그런 뉴스 했다가 그냥 닫아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면서 제목을 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로 다루고 싶어서 했다. 오히려 홍보가 됐다. 어찌됐거나 한국 언론에서 기사화를 하는 게 저기 댓글 보면 죄명이 저 범죄 사실 숨기려 주민번호도 바꾼 것 같던데 트럼프 일기 국제형사 사법대사인데 허위사실 말할 리 없지. FBI 자료받아 공개하는 건데 진짜 허위사실이면 대통령실에서 미국 대사관에 공식 항의했겠지 라고 하는데 이게 1115 이게 8이에요. 하여간 저건 뭐 이재명 쪽에서 고소를 해서 모스탄 대사를 고소를 해서 허위인지 아닌지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저런 것들이 딱 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의 거를 뭐 암시했네 어쩌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제발 좀 저거를 밝혀서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달라. 네. 저희가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대선 끝나고 나자마자 몇 년 된 사건들이 막 고발장들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우연일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뭐 인사, 추경, 특검, 뭐 이재명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인사와 추경, 특검으로 몰아쳤다. 외교는 실패하고 나서니까 지금 이제 외교 쪽으로는 아예 들이대질 않고 여러 가지 정신없이 몰아치는 걸로 경찰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집중 단속을 하겠다. 3대 부패 비리와 공직 비리, 불공정 비리, 안전 비리 등을 3대 부패 비리로 지정하고 무슨 뭐 쓰레기 투기, 교통질서 저해 행위, 음주 소란, 광고물 무단 부착, 암표 매매, 예약 부도, 무전 취식, 허위 악성 리뷰, 주치 폭력. 이거 홍진경 그 유튜브 할 때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뭐 대통령 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얌체 뭐 음주운전은 안 건드려요. 본인이 걸렸던 거 음주운전은 안 하고 교통질서 저해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음주운전인데 그건 또 안 하고 새치기 유턴, 꼬리 물기, 끼어들기, 쓰레기 투기하고 음주소란. 아니 음주소란까지 얘기 나왔으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은 본인이 얘기하기 좀 그렇죠.